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난 3일이었죠.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네. 참 아직도 선명한 그날을 다룬 우리 언론에 대한 비판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열렸다고요. 네, 지난 2월 3일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토론회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는 골목에서 끝나지 않았다. 2차 가해 만연. 그리고 모욕 조롱으로 참사 2번 겪고 있다는 제아의 기사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네. 당시 발제를 맡은 김수정 시민대책회의 미디어감시위원회 팀장은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보도 유형 사례를 발표하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2차 가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재난 보도 준칙을 지켜야 하고요. 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진일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토론에서 김수정 팀장은 그 이태원 참사 보도의 문제점으로 10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세분했습니다. 네. 첫째, 출처가 불명확한 참사 사진과 영상 사용. 둘째, 불확실하거나 단편적 정보 제공. 셋째,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의 반복. 넷째, 부적절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선정적으로 보도. 다섯째,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보도. 여섯째, 막말에 대한 무비판. 일곱 번째,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조작 정보 이용. 여덟 번째, 유가족과 연대하는 집단을 왜곡하고 유가족다움을 강조. 아홉 번째, 유족 입장을 보도하지 않거나 흐리게 보도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혐오 댓글 방관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2차 가해가 커진다는 그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10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지금 네. 2차 가해 보도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많았군요. 이미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2차 가해로 다가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토론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유진 경향신문 기자는 토론회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관행에 기댄 속보 경쟁과 무비판적인 따옴표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특히 포털 댓글창은 혐오와 조롱의 놀이터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도 기자와 언론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앞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2차 가해가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토론에 나선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차 가해 대응팀장은 막말을 한 뒤 고소해보라고 자극적 게시물로 문제를 유발하는 유튜브도 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 특성상 한 채널을 차단해도 차명으로 반복해서 개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사실 더 놀라운 것은요. 네. 토론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 생중계 중 진행된 실시간 채팅에 2차 가해성 발언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 도중에 이제 유튜브 채팅창이 폐쇄되기도 했는데, 정말 이를 보면 앞으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정말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사 2차 가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의 유튜브 중계에서마저 2차 가해성 댓글이 달렸다니까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담한 마음도 드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사고, 국민적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 보도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경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 인권의식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던 많은 언론과 인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의 2차 가해 문제도 사실은 과거 인권의식으로 본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언론의 보도와 그 피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가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2차 가해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2차 가해의 정의는 무엇인가, 언론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2차 가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 등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이 보다 책임 있게 2차 가해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2차 가해의 범위와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한 언론사 차원의 노력과 자율적인 규범의 마련, 데스크나 편집진의 속보 경쟁의 지향 등 고려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 법인적인 성격의 그 언론 이외에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유튜브 개인 방송 등의 그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와 피해자 조롱과 그리고 비난, 혐오, 차별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짚어봐야 할 겁니다. 사실 언론사에 의한 2차 가해도 문제이지만 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한 2차 가해, 뉴스 댓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교육적 노력 등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심각성과 또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은 앞서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볼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중에 인터넷 신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지난달 30일 2022년 시정공고 결정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언중이 시정공고 10건 중 9건이 인터넷 신문, 이 보도에 따르면요. 2022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공고를 결정한 언론 보도 10건 중에 9건이 인터넷 신문 보도인 것을 지게 됐습니다. 네. 시정공고 결정 건수는 이제 역대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사생활 침해 위반 비중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언중이가 법익 침해 우려로 시정 공고를 내린 언론 보도가 1239건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에 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공고 결정이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는 각각 1.7%와 3.6%에 불과했는데 인터넷 신문이 87.4%, 1083건이었다고 합니다. 각 유형별로 보면요,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 기준 위반이 41.5%, 514건으로 이제 집계되었고요.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 위반이 16.9%로 209건, 자살 관련 보도가 8.7%로 108건, 왜곡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4.8%로 59건, 범죄 사건 보도가 4.5%로 56건, 그리고 신고자 등 보호 위반이 4.2%로 52건, 차별 금지가 4.0%로 50건 등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언중이는 특히 이제 차별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눈먼 돈, 꿀먹은 벙어리, 결정장애, 이렇듯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기사들의 시정 공고를 결정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수용률입니다. 수용률은 이제 시정 공고를 수용하는 비율인데요. 2022년 시정 공고를 결정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 뉴스통신이나 인터넷 신문인데요. 이들이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 67.8%로 나타났습니다. 언중이가 이제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 신문이 위반한 건수도 많지만 시정 공고의 적극적인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론중재 신청 내용 중에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 권고가 많았지만 이를 수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종이 신문을 읽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는 객관적 사실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보다는 그 취재와 검증 보도, 확인, 편집진의 검토 등의 시간과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언론사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이번에 대표적인 오프라인 매체의 신문을 읽는 비중에 대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종이 신문이죠? 네, 종이신문 읽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네. 일평균 3.3분이란 한국기자협회보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2년 한국언론지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종이신문을 읽고 있고 종이신문을 읽는 시간이 하루 평균 3.3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10명 중 1명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그러면 10명 중 1명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이제 1월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제 언론 수용자 조사를 좀 자세히 보면요. 네. 지난 일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었다라는 응답 비율이 이게 종이신문 열독률이라고 하는데 9.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언론 수용자 조사는 한국언론지능재단이 그 멘틀 코리아, 이제 칸타퍼블릭과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0년 7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주 동안 전국의 일반 가구 이제 3138가구 및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58,936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상당히 큰 조사를 진행한 거죠. 예. 이 조사에서 이제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이 주로 50대와 60대가 높았는데 50대가 12.4%, 60대가 13.2%였고요. 네. 20대 종이신문 열독률은 3.5%, 30대는 8.0%, 그리고 40대는 10.2%를 찍게 됐습니다. 4060 세대가 10%를 조금 넘었는데 30대 이하의 종이신문 열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특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이신문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 예를 들면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 텔레비전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을 같이 종이신문과 같이 이용한 결합 열독률이 84.1%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이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 플러스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다양하게 본다는 거죠. 섞어서 보는 거를 그렇죠. 결합 열독률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결합 열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에 한두 가지 수단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포털 네. 뉴스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께서 할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언론계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